네, 오늘 발표할 논문은 The Benefits of General Purpose on NIC Memory라는 논문으로 아스플로스 2022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패킷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트워크 패킷은 기본적으로 RX 링이라는 디스크립터의 그 Q로 관리가 되는데 NIC는 들어오는 패킷들을 DMA에서 이 RX 링의 디스크립터들이 가리키고 있는 패킷 버퍼로 패킷들을 DMA 하게 됩니다. 그래서 TX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 TX 링이 있고 TX 링에 있는 디스크립터들이 가리키는 패킷 버퍼를 NIC 쪽으로 DMA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패킷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각각의 패킷들은 뭐 TCP면 TCP, HTTP면 HTTP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토콜을 따르든지 간에 헤더와 페이로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집중한 워크로드는 데이터 무버라고 불린 새로 분류를 정의한 그런 워크로드가 되겠는데요. 논문에서 정의한 데이터 무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로 네트워크 인텐시브하고 두 번째로 그 패킷 메시지 중에서 메타데이터만을 변경을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리고 메타데이터 이외의 다른 데이터들은 바꾸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예로는 소프트웨어 라우터, 그리고 네트워크 어드레스 테이블, 뭐 VPN, 로드 밸런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 SW 라우터의 예시를 이 그림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런 소프트웨어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패킷 헤더에 기록된 소스 IP, 데스티네이션 IP 등을 참조하고 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에서 그걸 확인을 해서 소스 맥 어드레스나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를 헤더에서 교체를 해주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도중에 이 그림에서 나타난 전체 뭐 1464바이트의 패킷 중에서 데이터에 해당하는 1400바이트의 영역은 건드리지 않고 죄송합니다. 위에 헤더 영역만 변경하는 그런 대표적인 데이터 무버 어플리케이션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패키지 변경되지 않음에도 기존의 베이스라인 처리 과정에서는 NIC에서 호스트 메모리로 무조건 이 전체 패킷을 다 DMA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거치는 PCI 밴드위스나 메모리 밴드위스나 또 CPU 사이클 그리고 이 DMA를 할 때 DDIO 기능이 켜져 있다면 이 DMA 데이터가 바로 라스트 레벨 캐시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라스트 레벨 캐시의 스페이스 낭비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제 논문에서 집중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온닉 메모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온닉 메모리는 어, 현재 나오는 대부분의 NIC가 이제 작은 SRAM 메모리를 내부에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원래 쓰려고 했던 용도는 스테이트풀 오프로딩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고요. 뭐 RDMA나 스티어링, SRIOV 등에서 이 온닉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뭐 오프로딩을 위한 뭐 스테이트들을 저장하는 그런 용도로 원래 등장을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NIC가 이 닉램을 자기의 기본 기능만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15% 이하로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15% 이외의 영역을 이런 하드웨어 오프로딩이 아니고 자기들의 소프트웨어 오프로딩을 위해서 활용을 해보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자들이 덧붙여서 주장하는 것은 이 닉램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 그리고 뭐 비용이 이 정도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싼 비용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크기도 쉽게 키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 엔지니어에게 자문을 받았다고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패킷에서 헤더랑 페이로드를 분리를 해서 헤더는
호스트 메모리로 보내고, 왜냐하면 논문에서 타겟하는 워크로드가 이 헤더를 변경하는 워크로드이기 때문에 헤더만 호스트 메모리로 올라가면 된다. 이런 게 집중하는 포인트고요. 나머지 변경되지 않는 페이로드 부분은 이렇게 NIC 메모리가 들고 있자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베이스라인 경우에는 이 왼쪽 그림과 같은 패스를 따르게 되는데, 첫 번째로 NIC에서 패킷을 DMA 라이트를 해서 전체를 호스트 메모리로 보내게 되고요. 지금 이 왼쪽 그림에 여기 가리키는 부분은 이제 RX 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X 링의 디스크립터가 패킷 버퍼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형태이고, NIC에서 DMA는 이 패킷 버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으로 네트워크 펑션, 뭐 예를 들어 데이터 무버가 이 패킷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데이터 무버 같은 경우에는 이 뒷부분 페이로드는 건드리지 않고 헤더만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작업이 끝나면 이제 얘가 다시 트랜스밋을 할 건데, 그때 이제 TX링에 있는 디스크립터가 또 얘를 다시 가리키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트랜스밋을 할 때 이 버퍼의 내용이 다시 NIC로 DMA가 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반면 저자들이 제안한 닉램의 구조는 이제 헤더와 페이로드를 스플릿해서 헤더만 호스트 메모로 DMA를 하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는 페이로드 부분은 NIC의 온닉 메모리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이 네트워크 펑션의 처리가 끝나면 트랜스밋이 될 때 TX링에서 그냥 NIC로의 별도의 DMA 없이 NIC에서 바로 클라이언트로 보내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 NIC 메모리를 실제로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가장 먼저 드실 것 같은데요. 저자들에 따르면 온닉 메모리가 이미 MMIO를 통해서 그냥 NIC가 보여주는 그런 메모리 레인지 안에서 온닉 메모리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OS가 이제 이렇게 NIC 캐퍼빌리티를 확인을 하고 이제 MMIO가 가능한 영역을 찾아주면 그 이후에 프로세스들이 엠맵을 통해서 이런 자기의 버추어 어드레스에 이 온닉 메모리를 매핑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NIC의 Q가 그런 닉램을 바로 포인팅하는 것도 이제 당연히 가능해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닉램의 구조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나중에 다시 데이터가 이제 트랜스퍼가 될 때도 NIC에서 이 페이로드가 나의 메모리에 있다, 이거를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한 이제 추가적인 장치로 패킷 디스크립터에 하나의 플래그를 두어서 이 플래그가 켜져 있으면 NIC가 지금 페이로드는 지금 내 메모리 안에 있구나라는 거를 식별을 해서 별도의 DMA 없이 그냥 자기 주소에서 바로 트랜스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에는 어떤 챌린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온닉 메모리가 그 라지 패킷 버퍼풀을 처리할 만큼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라지 패킷 버퍼풀 같은 경우에는 버스 트래픽이나 하이 트루프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닉램은 이거를 감당하기에는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수메가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저자들은 호스트 메모리에 세컨더리 버퍼를 두고 이 예비 버퍼를 또 가리키는 별도의 또 세컨더리 RxQ를 그러니까 RxQ가 두 개가 존재하는 구조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래서 이제 NIC에서는 패키지 들어왔을 때 언닉 버퍼가 가득 찼다면 이제 세컨더리 호스트 메모리 버퍼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이런 구조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변경되었을 때 매 패키지 들어올 때마다 이 나의 언닉 버퍼가 가득 찼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작업이 추가되기 때문에 약간의 오버헤드가 있을 수 있는데, 저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링의 그 풀을 카운트하기 위한 그 카운터가 NIC에서 스테이트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카운터를 읽기 위해서 PCI 한 번을 뭐 라운드 트립을 해야 된다,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오버헤드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챌린지인데요. 두 번째 챌린지는 아까 이렇게 헤더와 페이로드를 스플릿하는 구조에서 보시면 하나의 디스크립터가 두 개의 포인터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원래는 헤더와 페이로드가 하나의 연속된 그런 버추얼 어드레스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포인터가 하나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그거 두 배로 증가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걸 이제 NIC에서 만약에 스캐터 게더를 한다고 하면 이런 포인터의 양이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스캐터 게더 오버헤드가 당연히 커지게 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헤더 인라이닝인데 이 헤더 인라이닝 기법은 헤더의 크기가 굉장히 작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헤더를 이 RX 또는 TX 링 안에 있는 패킷 디스크립터에 같이 저장하도록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두 개의 포인터를 더 이상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베이스라인과 동일하게 하나의 포인터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스캐터 게더의 오버헤드 증가를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인라이닝 된 헤더가 있기 때문에 얘를 네트워크 펑션이 맨카피를 한번 해줘야 되는 그런 오버헤드는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저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타겟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헤더를 프로세싱하는 어플리케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헤더가 일반적으로 핫한 그 어플리케이션의 핫한 데이터이고 그 데이터는 캐싱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카피 오버헤드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구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NIC는 커널에 RDMA 버브 API를 통해서 닉맵을 노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DPDK 등의 프로세스는 커널에 이 닉맵의 얼로케이션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엠맵을 불러서 자신의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에 맵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DPDK에서 수정된 것은 DPDK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닉맵을 사용하기 위해서 닉맵의 얼로케이션과 관련된 두 가지 API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은 컨트롤 패스에서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 처음에 초기화 단계에서 닉램을 내가 얼만큼 사용할 것인지 뭐 얼로케이션을 받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NIC에게 헤더 데이터의 스플릿을 알려줘야 되는데 어떤 지점에서 어디까지가 헤더고 어디까지가 데이터인지 NIC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NIC 입장에서는 이 패킷이 어떤 프로토콜로 구성되어 있는지 뭐 헤더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현상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현재 구현상에서는 간단하게 어, 고정된 하드코디드된 오프셋을 줘가지고 하드코디드된 오프셋을 줘가지고 NIC가 그 오프셋을 가지고 여기까지는 헤더, 여기까지는 데이터를 인지를 하고 그리고 헤더는 호스트 메모리로 올리고 데이터는 그냥 온닉 메모리에 보관하는 이런 스플리팅을 이제 처음에 컨피규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헤더를 그 RX 링에 디스크립터와 같이 저장하게 하는 인라이닝을 처음에 컨피규레이션 하는 이런 세 가지 작업을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이 다 컨트롤 패스에 있고 데이터 패스에서는 특별한 수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퍼포먼스 크리티컬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밸류에이션입니다. 뭐 16코어 머신을 사용을 했고 D램은 128기가 그리고 LLC는 22메가 정도 그리고 커널은 이렇게 사용했고 NIC는 커넥트 X5를 사용했습니다. 100GB까지 지원되는 커넥트 X5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실험에서 보여드릴 것은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기존의 시스템이 진짜로 이런 버틀렉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이론적인 부분이고 어떤 페이로드가 실제로 호스트 메모리까지 올라갔다 내려옴으로써 이게 PCI 밴드위스도 잡아먹고 뭐 메모리 밴드위스 잡아먹고 할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성능에서도 보이는 것인지를 증명하는 실험이 있고요. 다음으로 두 가지 기법을 매크로 벤치마크를 통해서
비교하는 실험이 있고, 세 번째로 그러면 NIC에 들어있는 이 닉mem을 지금 저자들이 제안한 소프트웨어 액셀러레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원래 용도대로 하드웨어 액셀러레이션을 했을 때의 성능, 얘에 대비해서 과연 더 좋아지는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에서 이밸루에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틀렉 아날렉시스이고, 이 실험은 싱글 코어와 싱글 NIC 셋업에서 워크로드는 L3 포워드라고 불리는 워크로드이고요. 이거는 DPDK의 레이어 3 포워딩 벤치마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벤치마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킷 사이즈는 이때 1500바이트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보라색으로 나타난 게 베이스라인 기법인 호스트mem이고 초록색이 저자들이 제안한 닉mem입니다. 제일 왼쪽 그래프는 스루풋을 나타내고 두 번째 가운데는 레이턴시를 나타내고 세 번째는 이제 TX 링의 플리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스트 메모리에 존재하는 얘가 TX 디스크립터들이 들어있는 TX 링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 이걸 나타내고 있고요. 만약에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지금 TX 링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생산하는 디스크립터들이 NIC에서 빠르게 소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루프 그래프 보실 때 약간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지금 여기가 제일 밑에가 0이 아니고 92로 설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차이가 좀 큰 것처럼 보여도 실제 퍼센트로 따지면 대략 6, 7%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이런 베이스라인과 저자들이 제안한 닉mem의 성능 차이가 이 TX 링의 버틀렉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함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저자들이 이제 제안한 의문은 왜 NIC가 분명히 100GB를 지원하는 NIC임에도 불구하고 TX 링에 이렇게 엔트리가 소모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논문에 설명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PCI 밴드위스가 와이어 밴드위스보다 더 빠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NIC에 있는 인터널 버퍼가 당연히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NIC가 이거를 밖으로 내보내는 속도보다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이죠.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NIC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내가 PCI 라운드 트립 타임 동안 호스트에서 읽어올 수 있는, PCI 밴드위스를 통해서 읽어올 수 있는 어떤 거의 일정한 사이즈의 바이트씩을 계속 패치를 해오게 되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많이 읽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어떤 수치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건데, 만약 이게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은 내가 다음 PCI 라운드 트립에서 또 읽어올 텐데 이 중에 일부 바이트가 드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적절한 수치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NIC에서 이 버퍼를 소모시키는 타임은 드레인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PCI 라운드 트립 타임보다 더 짧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가져온 이 일정량의 바이트를 다 소모하고 그 다음 PCI 라운드 트립 타임까지 기다리는 동안 NIC는 아이들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TX 링이 가득 차 있음에도 NIC가 중간중간 아이들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러 개의 코어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코어에서 계속 이 TX 링을 보내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아이들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겠지만 지금 싱글 코어 셋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닉mem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닉mem은 헤더만을 TX 링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호스트로부터 내가 읽어올, 그러니까 이런 컨스탄트 사이즈 바이트 안에 원래 베이스라인에서는 페이로드도 들어있고 헤더도 들어있고 했는데, 닉mem에서는 헤더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컨스탄트 사이즈 바이트당 패킷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어서 그 처리율이 더 높아진다라고 저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TX 링의 그런 플레이스가 해소되어서 이렇게 성능 증가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문제이냐를 또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투코어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투코어로 실험을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 TX 링이 느리게 소모되는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그 다음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PCI가 버틀렉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PCI가 보시면은 베이스라인에서는 이렇게 100%에 달하는 그런 굉장히 높은 유틸라이제이션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뭐 스루풋은 이제 둘이 동일하게 나오지만 레이턴시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렇게 PCI 그 유틸라이제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어떤 리퀘스트는 어떤 트랜스퍼 리퀘스트의 경우에는 유틸라이제이션이 높기 때문에 중간중간 스탈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턴시가 호스트맵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고 있고요. 닉맵에서는 PCI를 통해서 트래버스하는 그런 패킷 자체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PCI 문제까지 해결하면 더 이상 문제가 없느냐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개의 NIC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NIC가 있기 때문에 이제 PCI 트루풋을 2배까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버틀렉이 등장하는데 이제 메모리 밴드위스까지 버틀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NIC가 DMA 하는 그런 패킷들이 일단 이 실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앞서와는 다르게 메모리 스루풋의 오버헤드를 좀 주기 위해서 네트워크 펑션에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한 번 패킷이 들어올 때마다 250번의 메모리 액세스를 하도록 약간 이렇게 오버헤드를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추후 실험에 의하면 250번까지도 필요 없고 그냥 한 10번 정도 메모리 액세스를 하면 메모리 버틀렉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NIC가 DMA 하는 그런 데 소모되는 호스트 메모리의 밴드위스가 네트워크 펑션의 메모리 액티비티랑 서로 경쟁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닉램에서는 페이로드를 DMA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쟁이 줄어들어서 이 버틀렉이 해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능 차이를 보면 이제는 스루풋까지도 꽤 큰 차이가 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크로 벤치마크이고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데이터 무버인 NAT와 로드 밸런서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가로축이 코어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코어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어, 기존의 베이스라인과 닉램이 어떤 스케일러빌리티를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실험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NIC가 DMA를 함에 있어서 DDIO를 사용을 하는데 그때 LLC에 다이렉트하게 패킷들을 계속 올리기 때문에 이런 여러 패킷이 막 들어가고 이 패킷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내가 올린 패킷이 네트워크 펑션에 의해서 처리되기 전에 다음 패킷이 이 자리를 차지를 하고 기존에 처리되지 않았던 패킷이 이빅션 되는 이런 컨텐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일 오른쪽에 DDIO 흰 레이스를 보면 베이스라인에서는 이 흰 레이트가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10코어, 12코어 이상에서 스루풋이 더 올라가지 않고 심지어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나타나게 되고요. 반면 닉램에서는 DDIO를 할 때 기본적인 워킹셋 자체가 내가 NIC에서 호스트로 DMA 되는 워킹셋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DDIO 흰 레이트가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가 크게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은 DDIO의 문제를 해소시켜주면은 베이스라인도 더 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실험이고 DDIO는 기본적으로 웨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올리는 DDIO가 몇 개의 웨이까지 LLC에 몇 개의 웨이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를 설정할 수 있고 웨이를 많이 설정하면 할수록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DDIO로 쓸 수 있는 LLC의 크기가 커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DDIO를 많이 잡아놓고 있는 게 당연히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같이 도는 상황에서는 다른 어플리케이션도 DDIO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끼리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축이 지금 DDIO 웨이의 수가 늘어나면서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데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DDIO로 쓸 수 있는 LLC의 양이 늘어나면 힛 레이트가 당연히 올라가면서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DDIO 컨텐션이 줄어들어서 힛 레이쇼가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뭐 전반적인 성능이 다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닉맵에서는 DDIO 캐시를 굉장히 적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이제 원인이 당연히 NIC에서 호스트로 DMA 되는 그런 워킹셋 자체가 훨씬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닉램은 상당히 적은 양의 LLC만 가지고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데도 문제가 없다. 이런 걸 주장하는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닉맨과 기존의 온닉 메모리를 하드웨어 어플리케이션으로 엑셀러레이션으로 사용하는 그 두 가지 성능의 비교 결과인데요. 지금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서 갈색으로 나타난 이 부분이 어, 하드웨어 엑셀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 엑셀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지원되고 있는 피처들이 있고 DPDK에서도 이걸 위한 API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우별로 저도 이 플로우의 정확한 개념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퍼 플로우의 그런 스테이트들을 원닝 메모리에 다 관리를 하고서 하드웨어로 100%뭐 오프로딩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CPU를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법을 사용을 하면 지금 이 아이들레스가 나타나 있고 이거는 지금 로그 스케일로 그려져 있고 그래서 얘가 수치가 200인데 코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200이면은 CPU를 하나도 안 쓴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오프로딩을 통해서 뭐 CPU를 적게 쓰는 건 좋은데 이렇게 플로우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 이 하드웨어 엑셀러레이션의 성능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자들이 주장하기로는 이 플로우의 개수가 늘어나면 온닉 메모리에 담을 수 있는 양보다 워킹셋의 크기가 급격하게 커져서 이럴 때는 이런 하드웨어 엑셀러레이션의 그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고요. 반면 닉램의 경우에는 뭐 이런 플로우의 개수와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항상 일정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닉램의 우월성을 증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입니다. 어, 저자들은 온닉 메모리가 기존 NIC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양 이외에 대부분의 양이 언더 유틸라이즈 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데이터 무버라는 워크로드가 어, 이제 패킷의 헤더만을 변경하고 나머지 데이터들을 변경하지 않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꽤 흔하고 많다 이런 점을 또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닉램이라는 기법을 도입을 했는데 원닉 메모리에 페이로드만을 저장을 해놓고 어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할 헤더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메모리로 보내서 얘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그리고 바뀌지 않는 파트는 닉램에서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트랜스퍼 할 때 다시 NIC에서 바로 나가도록 하자. 이런 식의 접근을 통해서 전반적인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오늘 준비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